안녕하세요. 평창으로 귀농 귀촌한 김동아입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셀러리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강원도 평창에서 생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채의 집을 지어보면서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필요한 주거문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귀농 귀촌인이 생각하는 시골집이 과연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은 이겁니다. 아, 2명이 살았으면 좋겠다. 또 면적으로는 15평에서 20평 정도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러면 그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대부분 똑같아요. 방은 그래도 한 2개 정도 있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주방이 있어야죠.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또 현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이런 말들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대부분 2명이 살아야 되는 집은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이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후반, 50대가 제일 많으세요. 이 정도 나이가 되시면 보통은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그러니까 2분만 내려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하는 경우. 또 면적으로는 왜 15평에서 20평일까요? 머릿속에 뭐라고 하면 15평과 20평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래, 내가 들은 게 좀 있어서 말이야. 평당 건축비가 뭐 얼마라던데 요걸 줄이면은 내가 좀 더 투자비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15평에서 20평 정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또 구조는 왜 했느냐, 혹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나 혼자 방 하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 요거에 대한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저랑 같이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빈 방을 쓸 이 자녀분과 손님은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자, 앞에 계신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쭤볼게요.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아빠 생일, 엄마 생일, 추석, 구정.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언제? 여름에 물놀이 하러, 스키 타러. 그래, 겨울에 한 번 더 오자 치면 몇 번이죠? 그렇다 치면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손님 10번도 쓰지 못할 방을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잡다한 물건을 둘 공간을 생각하십니다.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세요. 어떻게? 내가 책이 많은데 이 책을 다 끌고 가야 돼. 짐이 많어. 나는 내가 이런 주방용품도 많고 이걸 몽땅을 다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시니까 집이 10평, 15평 이렇게 작은 집으로는 어림도 없죠. 집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요. 어떻게? 지금 아파트 크기만큼 커집니다. 자,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 다음에 항상 찬밥인 게 있습니다. 뭐냐?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은 나중에 누가 그러던데 나중에 달아내지.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돈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맞는 답일까요? 왜 그러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왜? 서울에는 보일러실이 없거든, 아파트에.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본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하지만 실제로 서울을 벗어난 이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보일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나중에 달아내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됐으면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자주 비워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자,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하나하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집이 참 멋있죠? 누구 집일까요? 제 집입니다. 제가 사는 집입니다. 요게 제가 처음에 지은 집이고, 두 번째 지은 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은 요게 또 다른 건물이 한 동이 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뭘까요?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시골은 의외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가시면 상수도가 없거나 지하수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수 개발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한 20mm관을 개발을 한다 그래도 500에서 1000 사이 정도의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게 또 그냥 내가 개발했으니까 그냥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또 전기가 없으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겨울이면 얼어오는 하수도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수도는 그래. 추우면 뭐 동파가 났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하수도가 얼어? 예, 하수도도 얼어옵니다. 또 더위와 추위. 생각보다 많이 덥고 추워요. 아파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 유지비 관리비 같은 것도 서울에서는 LNG가 있죠. 하지만 시골에서는 뭘 할까요? 대부분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모든 가정들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등유죠. 백등유라는 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난방비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주거지에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서울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제 사업할 때 첫 번째가 뭐죠?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을 해서 주거지를 마련하실 때도 이런 주거지의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건물을 짓거나 내가 이 주거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상시 살 거냐? 아니야, 나는 지금 아직도 사업체 정리가 좀 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내가 다시 또 서울이나 이쪽 본거지로 와야 된다. 이런 수도 있어요. 또 봄가을용으로만 가겠다. 나는 내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봄가을용으로 갈 거야. 근데 여기 제가 안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 아니야. 난 시골 가서 농촌 관광도 하고 요즘에 뭐 펜션도 있고 농박도 있고 있다는데 난 그런 것도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주거용이냐 주말용이냐 봄가을용이냐 아니면 내가 영업용이냐 이거에 따라 집의 구조나 모든 건 달라지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가도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가도면? 1차 도면 작업? 밑에 보니까 본도면도 있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런 용도를 내가 나의 생각을 표현한 그 건물들이 앉아질 땅의 위치가 맞는지 나한테는 필요한 공간이 한 10평 정도의 공간과 20평 정도의 공간과 아니면 구둘사랑방에 5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배치가 되든지 아니면 2층으로 할 건지 이런 도면이 있어야 선생님이 땅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 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도면을 한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처음에 1차 견적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구나. 그러면 이 땅이 나한테 맞는지 이건 나한테 과해. 아니야, 이 땅은 내 계획하고 비해서 너무 작어. 이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맞다고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 본도면을 그리시는 거예요. 본도면은 누가 그릴까요? 자, 처음 그리는 건 누구냐?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건축사가 선생님들의 그 의사 표현을 종이의 도면에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종이의 도면에 표현이 된 거를 누가 실현을 시켜주죠? 시공자가 그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처음에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집은 건축사가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들이 짓는 겁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증폭시키고 그거를 잘 표현을 해주는 거는 건축 설계사가 하는 거고 건축 설계사가 잘 표현을 한 것을 좀 도면에 표현한 것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는 시공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의 활용도 내가 어떻게 쓸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가도면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매입하기 전에 이런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하면 엉뚱한 땅을 사시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성구매하신 땅이 있다면 먼저 구매를 하셨어요, 땅을. 아니면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받으셨다거나 이런 땅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여러분 고추대 아시죠? 고추대로 딱딱 말뚝 박듯이 한 다음에 거기다 빨간 노끈을 갖고 쭉 한번 짓고자 하는 건축물을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작업을 하면 고추대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여기가 방이구나. 여기 현관. 여기다가 정화제를 묻어야 되는데 이 정화제 묻는 이게 저쪽으로 나가는 저게 길이 더 높네.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파악이 되신 다음에 이런 어떤 가도면이 완성된 다음에 본도면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샀거나 아직 안 샀거나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시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도면 작업이 들어가죠. 건축주와 건축 설계사와 시공자가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할 그 면적이 그렇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상수도를 공사를 의뢰하면 전기는 서울처럼 그냥 네 그러면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전기 같은 경우도 보통 신청을 하시면 임시전기나 이런 데서 인허가가 다 끝난 상태다 치면 한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하수, 마을 상수도라든지 관정,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산에서 흘러오는 물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먼저 선행이 되야 되는 작업이에요. 전기 없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땅이 좋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나서 내가 거길 딱 봐야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토목공사나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나 진입로 공사나 이런 것들, 상하수도, 특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안배를 하셔야 되고요. 장비, 돌, 인건비, 배수로 이런 것들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비를 산출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요거만 생각하세요. 평당 얼마 들지? 평당 한 300이면 될 것 같아. 난 좀 더 쓸 거야. 한 350, 400이면 될 것 같아. 막 이러시죠? 근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토목공사비예요. 석축을 쌓는다든지 기단을 조성한다든지 진입로를 조성한다든지 또 배수로 공사를 하는지, 의외로 가보시면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다가 집을 지으실 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여기다 딱 지면 좋을 것 같아. 너 언덕이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근데 올라가는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데 요 공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토목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에서 20%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인허가도 건축 설계랑 토목 설계가 틀려요. 그 다음에 건축 비용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귀농의 지치 요즘에 짓는 추세를 이렇게 제가 쭉 한 10년 동안 이렇게 봐왔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경량목구조, 뭐 북미 쪽에서 짓는 캐나다나 미국 쪽 이런 데서 주로 짓는 경량목구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중목구조죠. 유럽이나 이런 데 중목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황토집,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황토집 좋아하시죠. 흑벽돌, 흑부대, 전통 한옥, 통나무주택, 귀틀집, 캐나다식, 북유럽식, 콘크리트도 많이 지어지세요. 10채 중에 제가 보기에 한 채는 무조건 콘크리트입니다. 왜? 관공서에 짓는 건물은 무조건 콘크리트예요. 그 다음에 한두 채 정도는 경량목구조고, 두세 채 정도가 이 흙집이나 나무집 주로 짓고, 나머지 샌드위치 판넬이나 ARC 블럭 같은 경우로 짓는 경우가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량목구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경량목구조는 다 좋은데 법규, 이 집은 법규 규정만 지금 빌딩 코드라고 하는데요. 법규를 정확히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는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이 집은 알곤가스랑 로이 코팅이 되어 있는 반드시 이런 창호를 써주시는 게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황토집은 뭐 벽체가 두껍죠. 두툼하죠. 이 황토집 집은 대부분 지붕에다 뭘 하냐면 기와를 얹으세요. 기와집에는 꼭 기억하실 거, 기와집은 그 도색을 하셔야 돼요. 5년에다 6년마다 기와는 반드시 도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쓰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옥집은 훌륭하죠. 요즘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집인데, 요건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다고 많이 하시는데, 이 집의 단점은 또 하나가 있죠. 숨을 쉬질 못하죠.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집도 한 10채 중에 한 채 정도는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 ARC 기포 콘크리트라는 건데요. 시멘트하고 규사, 생석회, 이 무기질 원료를 고온고압에서 증기 양생시킨 건데요. 경량 기포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기층을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시멘트가 이만하면 사람이 못 들겠죠. 얘는 안 그래요.
1번이 번쩍번쩍 듭니다. 한 이만한 건데 번쩍번쩍 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못을 박으면 뭐지? 쑥 들어가요. 근데 요 집은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중에 다 뭐 굉장히 좋은 자재인 것 같은데 얘가 좀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얘가 습에 좀 약해요. 물기에. 그래서 이 바깥에는 스타코라는 제품을 스타코 마감이라는 걸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흙집, 황토벽돌집 뭐 많이 있죠. 자, 제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그 추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체에 빠지는 열기의 30-40%는 어디로 빠르냐? 지붕이에요. 그 30-40% 그럼 나머지 한 50-60%는 뭐지? 자, 10%에서 20%는 벽이고요. 그 중에서도 창과 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한 30-40%가 또 비는데? 이건 뭐지?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뭘로 하면 계산이 되냐? 칼로리 계산을 하면 나타납니다. 뭘까요? 기초입니다. 바닥으로 굉장히 많은 열기를 뺏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동결선. 지역마다 보시면 동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결선이라는 걸 꼭 지켜주시고 이 기초 부분에 이 기초에도 꼭 단열재를 넣으셔서 시공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눈에 보이는 거는 추울 것 같아. 벽이 너무 얇어. 창도 왜 이래?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붕에 가려지는 부분, 바닥으로 가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만드는 집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지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요 사진 속의 집, 제가 처음 지은 집입니다. 제 가족이, 와이프와 제 딸이 살았던 집입니다. 또 친환경 소재로 지으면 어떨까요? 또 가장 경제적으로 작은 집, 사랑방 지어보면 어떨까요? 30-40평 큰 집이 아니라 10평, 15평 정도의 두 부부가 살고 옆에는 조그만 한 5평, 6평의 구들방 하나 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좀 작은 집을 지어보시고 친환경 소재, 생태건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고, 생태건축의 의미 중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지은 선생님이 집을 지시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갈까요? 그 집이? 한 200년 정도 갔으면 좋겠어. 100년은 가야지. 한 번 지었는데. 그러면 예전에 지은 집은 100년이 안 됐는데 왜 자꾸 다 허물고 새로 짓지요? 자, 선생님이 지은 집도 제가 보기에는 50년에서 100년 안에 허물어질 거예요. 50년 후에는 분명히 문화가 바뀔 겁니다. 어떻게? 창과 지붕 자재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아마도 조그만 냉장고만한 것을 집에 들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평생 그 집의 단열과 에너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창은 또 저렇게 커튼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동으로 커튼이 되거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붕 자재 또한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가 바뀌어서 집을 새로 짓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50년 후에 문화가 바뀌어서 새로 집을 지을 때 그 소재들이 또 다른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 그런 소재를 많이 쓴 집이 가장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집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옆 동네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같이 오셔서 으쌰으쌰해서 조그맣게 사랑채도 짓고 그 안에 구들도 같이 놓고, 그래서 장작 폭에서 좀 불도 떼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 분들과 가족들과 함께 사랑채, 내가 살 집, 내가 사는 귀농인의 집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교육이라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 말고도 교육을 하시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의 식견이 70%라는 어느 대목장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교육을, 귀농귀촌을 하시기 전에 우리 농정원이나 여러 군데의 기관 단체들이 하는 교육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지식을 먼저 앓고 가신다면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여러분이 꿈꾸시는 집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나무고등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통나무고등학교는 강원도 평창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내 손으로 내가 짓거나 이런 생태건축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니까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정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